안녕하십니까. 편집협회 이대교장입니다. 한동훈을 바꾸신 가운데 생명 존중 위계 프로그램 발제를 맡아주신 김호교수님, 권혜원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은 이호진 차장님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자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기석 중일로 집회임을 비롯한 서석기 주신 회원님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세이버 친구는 안정훈 대리님이십니다. 사랑이라고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여해 주신 황홍택 선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성계 제3배이신 황홍택 부모님의 분노목석과는 87년 민주화가 안하셨습니다. 편협은 매년 생명 존중과 관련된 포럼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어려운 주제를 다룹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통계 목표를 보면 1985년부터 표시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다른 국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급상승을 시작해서 2000년대 초부터는 결국 수위를 차지합니다. 이번 숫자에는 빈곤, 분노, 갈등, 무력감, 투세약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이 비춰져 있고 그래서 남은 일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고 또 분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생명을 끊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에도 살아있는 우리는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극단 선택이 아이가 선택한 적이 없는 기록으로 이어지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 다른 권리의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응, 언론 보도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자살 예방 문제에 관심 갖고 기사를 써주신 분들은 이분 모르기가 어려운데요. 박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는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저쪽에 많이 앉아있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경정신의학회의 특혜인데 2012년에 정부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위원회에 나아져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 입법조사처에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좀 정신건강 측면 자살을 모시면서 아껴할 수 있는 말씀드렸더니 하나는 태생 사례를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페스탈로 우리가 현지인을 살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서 두 번째로 얘기했을 때 결국은 고민을 해야 된다. 부가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좀 다른 데 돌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여론은 이게 지금 물론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에 기자들 연락 기자라고 검색하면 수백 명 정도 있고요. 기자의 수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분이 대가시 오면 3,000 정도 계시고요. 충분하게 통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실제 보도를 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자의 그런 어려움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걸 좀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자살에 놓고 어떻게 보통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일을 잘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어떻게 틀을 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고 언론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조언했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주셔가지고 우리가 11시 30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응답하라 이거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딱 그 나이 70년대인데요. 88년에 고상이 있었는데 이빌메이는 모든 가족이 원래 4인 가족 중에 하나고 동생이고 근데 그러던 우리 사회의 기본 스타일이 4인 가족에서
가구가 30%가 훌쩍 넘는 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일부했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여기 사진에 있는 오징어 게임 원의 주인공 중에 결혼해서 아이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인 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혼자 살고 모모를 한 분이 계시고 이런 사회로 급격히 변화해서 대가족의 힘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추적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많이 아프면 누가 돌봐야 되느냐의 질문에 98년만 해도 90%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극적으로 20년 동안 추가해서 이제는 이게 30%가 안 되게 됐습니다. 자식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20%가 되고요. 사회들, 우리 사회, 국가가 해야 되겠다는 게 50%에 이르렀습니다. 이 변화와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민소득이 100달러일 때보다 3만 5천 불이 이 시점에서 자살이 더 높을까? 현재까지도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지만 더 불평했던 시대보다도 어떻게 더 자살이 높을까? 라는 질문에 결국은 가족의 힘이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자살은 IMF 때 급증했지만 공조를 보시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대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두 번 더 점프를 해서 2011년에 15,900million이라는 이제 최악의 수치를 보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자살률이 통과되고 줄기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OECD 통계는 우리나라 때문에 이만큼 표를 위로 더 그려야 되는 실정이고 일본과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게 우리는 통계가 되게 1등 아니면 꼴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꼴등인 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꼴등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위기에 빠졌을 때 지지 체계가 작동하면 이게 막아지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꼴찌가 된 나라가 됐으니 자살이 높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지지막, 소셜 네트워크 서포팅이 됐을 때 여기서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희망이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사회 지지막이 좋다고 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의 나라들이 1980년대 후반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이 결국 자살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사회적 지지막, 네트워크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결국은 자살이 지금 우리보다 절반 기준에 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방금도 제가 연락하고 왔는데 예일대의 나정호 교수님 참 자살 예방에 대해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고 있는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이뤄붙이고 나머지에 가혹한 오징어 게임 같은 사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이 자살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곳이 가장 약한 곳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살만한 사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자살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는 것은 오늘 좀 이 주제가 무겁다고 얘기하셨는데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법통과 이후에 쭉 줄어들어서 이제 우리도 이번처럼 36%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3, 4년간은 증가 추세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사회 경제적 요인도 그동안 이 기간에 정신건강으로 인한 자살은 좀 줄었는데 경제 문제의 자살이 좀 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올해의 잠정치는 그래도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 올해도 길을 쳤던 트라프가 투자를 본 사람들이 느꼈던 이제 다시 우리는 대가족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회를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 이제 자살들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입니다. 팬데믹 코로나만이 위기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700만에서 1000만이 사망할 때 2만 4천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0.1% 수준이었는데 자살은요 매년 70만 명이 사망할 때 14,000명이니까 2% 수준입니다. 엄청난 실력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우리나라가 세계 모범이 될 정도로 잘 대처했는데 자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 주제를 어떻게 볼까요? 해서 지난 6월달에 제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애플비 교수님은 이제 영국의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20몇 년간 총괄해서 썰이 붙어 있는데 이제 기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불평등과 취약성과 문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로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 소셜 저스티스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사실 이게 벌써 5년 전까지의 자료지만 발표는 재작년에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전해전의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경찰청에 가서 정신과 전문가들이 경찰의 기록을 적어 나온 걸로 5년간의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만 페이지에 있고요. 여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31%, 경제 문제가 23%, 신체건강 문제가 17%, 이건 경찰이 답한 이유고요. 이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평균 4개의 중대한 스트레스 요인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도 한 대 세게 맞으니까 4번을 연속으로 맞았을 때 사람들이 아픈데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이때 2020년에 12,400명대였는데 이분들을 조사했더니 밑에 자료를 제가 좀 정리했는데 누가 고위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전체 12,468명 중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람, 이거는 건강보험자료를 사망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서 붙여서 이 분석이 가능한데 7,791명이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 중에 우울증 환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구간이 하위에 있던 분이 의료급여로 떨어졌을 때 그의 자살 사망 발생률이 의료급여 구간 중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거의 2배 높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누가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심지어 10만 명당 자살률 우리나라가 24명대인데 높다고 OECD에서 1위라고 하는데 우울증 조현병에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00명. 그만큼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경제적 여건, 실업, 상대적 빈곤 이런 것들이 자살률과 연동되는 것을 그래프로 보시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구조조정 등에서 여러 피해를 보는 경제 집단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서도 장애인 등록이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이게 110만 명입니다. 이게 인구를 이 2배를 보정해도 5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는 조현병만 거의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일본은 뇌상스케스장애 우울증도 단기간 1, 2년 정도는 등록을 해서 일을 할 때 도와주고 치료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이게 20년간 자살이 줄어드는데도 기여했다. 단지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고 결혼하고 살 수 있는 회복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사도 작성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워딩한 거를 이렇게 기고했던 걸 좀 넣어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꼴등입니다. 세계 입수 수량에
기관에서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신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거에서도 한국이 꼴등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맨 하단에 편안한 상태부터 좀 우울하고 좀 못 자는 단계,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야죠. 그리고 질환이 생겨서 치료가 필요한 이런 보통 한 4단계, 5단계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걸 연구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5단계로 얘기했을 때 사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신과 진료율이 편견이 줄면서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대는 5만 명, 20대는 5만 명이 2013년에 진료를 받다가 재작년 기준으로 20만 명 처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4배가 늘었는데 왜 자살이 안 주냐? 그 동료들이 개원한 정신과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상담하는데 자살이 좀 줄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줄긴 뭐가 주냐 해서 다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그동안의 치료 접근성은 굉장히 개선됐는데 이게 알아서 스스로 오는 분들은 많이 봅니다. 근데 정신응급이나 극성기 오히려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 표에 있는 4단계,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을 해서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니까 달라붙어야 되고 응급과 극성기의 서비스가 중요한데 모든 사람만 보고 심한 사람을 놓치는 구조다. 저희가 부끄럽지만 저희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의 이론의 모형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은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좋은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국 정신의학 페이지에 2021년에 쓰여진 논문인데 이 논문의 인용 횟수가 2,200회입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우울증 자체를 없앨 수 없고 결국 그것이 자살 사고로 이어지고 자살 행동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치료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딴 것들은 다 있는데 뒤에 보시면 위기 때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한다. 찾아다니고 쫓아가고 때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급으로 비자리 입원도 시키고 이송도 하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조이너라는 사람은 자살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걸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특히 노인들 분들 보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짐이 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나는 혼자다. 이때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아무나가 아니라 죽을 능력, 그러니까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아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자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쓰시면 밑에 댓글에 살만한 사회를 안 만들고 죽기 힘든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막 비난하는 목소리가 달리지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포대교 위에 있는 이런 자살 방지 난간이라든가 생명의 전화 이거 그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철의 스크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철 자살의 명령으로 그리고 마포대교 위에서의 투신도 이게 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줄었는데 그마저 거의 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자살도 보시면 이거를 이제 자살방법의 제일 큰 정책 효과가 이거였는데 이제 결국 면도수성 농약 배아복소는 소주 반잔만 마셔도 살리는 사가 없었는데 한국의 천안의 순천향병원의 홍세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몇십 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한 해에 500명 중에 한두 명을 살려서 몇십 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 농약을 없앰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해보시면 무려 37%가 줄어들고 하지만 이것만은 해결이 어려운 게 이 반대로 bengeton이c 동전, 풍선 효과가 있는 단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농약 자살은 이 농약에 대한 것만 수단 접근뿐만 아니라 당시에 복지 지출, 기초 노령연금이라든가 이건
이제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고, 이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었냐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그 보고서는 원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생명존중희망재단의 홈페이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것 중에 가장 자세한 보고서인데, 이거를 이제 고대 예방의학 교실팀이 뇌유형으로 분류했더니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있다. 결국 조기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 치료하고 지역사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응급 시스템과 함께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사회형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자살이 우리가 많은데 여기서 1위가 경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 실직자 비율이 있고 경제 직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에 빠진 사람한테 접근하려고 하면 제일 힘듭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제일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거하고도 비슷하면서도 많은 위기, 잘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계획형도 많은데 역시 경제 직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울증이 없어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별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 환자를 자살로 잃은 적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14분이 자살로 사망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2008년 10월 2일 날, 아직도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이 이제 최진실님이 자살로 사망하신 날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환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목매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보도가 굉장히 자세했습니다. 이제 벌써 그건 17년 전의 일이고, 이제 지금은 그런 보도는 현저히 줄었고, 자살 예방 보도 중식에도 거의 이것은 기자협회나 기자님들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준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가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직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언론 중에서도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올해 초에 안타까운 유세로님의 자살이 있었는데 그 전에 보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작년에 자살 증가에는 고 이선진님 자살로 인한 1, 2, 3개월, 보통 한 번 이런 게 생기면 3개월 정도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거는 이제 자살은 아니지만 고 하늘양 사건이 있었을 때 우울증이 최초에 이제 범인으로 지목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많은 언론에서 또 아니라는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우울증은 죄가 없다, 죄는 죄인에게 있다, 이게 나정호 선생님이 하고 이제 많은 인식이 제대로 된 인식이 공유가 됐는데, 실제 이런 질환과 이제 타살이 있을 때의 우울증과의 관련은 영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현지 경찰이 이제 심각한 범죄,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근데 결국 그는 전혀 감염받지 못하고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우울증으로 인한 동기를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정신감정에 근거해서 이 사실 지금 정신건강을 하늘양 사건을 명제화시도 하겠지만, 본인이 범죄 도구를 구매하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태연하게 못 봤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결정적으로 반박된다. 공정사회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편견이 높아지면 또 그게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살은 다른 거하고 굉장히 신체 질환과 다른, 신체 질환은 본인이 치료를 요청합니다. 되게 알아서 치료받고, 또 내가 암이 있는데 나는 말기암인데 치료를 더 이상 안 받고 이제 남은 삶을 더 다른 데에 의미를 두겠다라고 하실 때 그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진 분들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도
자살예방 클리닉은 의료가 쫓아다닙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91개 병원이 하고 있는데 자살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 이제 근거가 있는데 이게 응급실에 온 시도자를 자살관리자가 붙어서 연락하고 챙기고 했더니 이런 효과가 커지더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제로 자살예방센터로 가보세요 하고 안내한 걸로는 다른 사람이 12%밖에 안 되는데 옆에 붙어서 설득하고 따라붙고 했더니 65%가 동의하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옆에 사람이 있고 이런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 300개 이상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세모녀 사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나중에 보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데도 놓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희망에 연결시키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시도자 전문 지원 사례는 안타깝게 우리가 대만보다 저희가 이게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는 90%를 대면으로 찾아가고 전국에 이제 자살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률이 90%니까 거의 다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될 수가 있나요? 밑에 보시면 대만의 정신보건법에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이 전항의 사람을 발견하면 자살 위험이 있는 통지해야 된다. 기관에 이 조항을 근거로 그래서 소방, 경찰, 병원이 다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99%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살 위험이 큰 사람만 이송을 의료기관으로 경찰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맨날 크지 않으면 여기서 피반하고 다치지 않으면 이송 자체가 안 되고 가족에게 인계가 되는 게 대부분이고 출동 자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자살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도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옆에 좀 더 자세히 짚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분들은 신체적 손상이 없어도 미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의 심리 임상심리사 선생님이신데 중증 환자로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 같은 중증 환자로 보고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미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변화에 계기가 되는데 실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실질적 도움을 주고 본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아들을 잃고 나서 그 경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자살률이 36%가 준 데에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서명도 받고 유가족도 나서고 이걸 원해서 국회가 자살예방 의원 연맹을 결성해서 그때 아베 총리 때에 이제 천억의 예산을 긴급을 편성하고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이기 때문에 2009년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탑셈이라는 게 밑에 시군구의 리더 시장구청장이 오지 않으면 이 행동 취소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고 교육받고 이래야 다부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다음에 보시면 민간군 협력을 해서 자살시도자를 어떻게 도울지 의료복지, 사회서비스, NGO, 그다음에 구청의 여러 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하고 이런 실제 부채라든지 이런 경제적 어려움 AI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그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고쳐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부처 사업인 이유가 다음 페이지 일본에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파일도 아마 구두에서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사회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살예방 교육이 법으로 의무화가 됐는데 법에 의무화가 돼서 500만 명이 넘게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제가 이제 고 임세영 교육하고 저하고 서울대 규정교수가 간사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받았지만 리더들이 직접 언론인들도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딱 30분이나 그 자살을 보편적 예방, 선택 예방, 그다음에 표적 예방, 사후 예방으로 나뉩니다. 특히 보편적 예방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리더십이 작동하는 인식이 바뀔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경제 정치, 심지어님의 연구계는 그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회복될 기간에 한정해서 부채를 갚는 것을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일단 살리고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예방에는 이제 한 라인이 참 중요하고, 지금 우리는 자살 고위험군을 결국 센터로 이송하는 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 국회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재단을 통하고 있는데 이거 동의율이 20%밖에 안 돼요. 대만은 100%인데 왜 우리 20%? 문자로 서비스를 받겠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적정하려면 사람이 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의 생명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면 과연 이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일본에서도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2006년에 아키노 현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시범 사업을 했더니 42%가 자살이 줄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래서 결국 이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줄일 수가 있구나 했고 실제 일본 자살률이 36%였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갈 수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변화가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백종원 교수님 발표자이거든요. 일단은 그 즉각적인 개입, 이 자살 유기의 개입이 그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자살 폭탄을 판매했을 때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언론의 보도가 자살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성균 씨 자살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어서 당시에 전년 대비 30% 이상 자살자 수가 늘어났던 게 작년 13년 만에 자살자 수 최대치를 기록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외에 이제 그 살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그 동반자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동반자살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표현인가 기사를 쓰고 찜찜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자살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여기 계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 꽤 많지만 법학계 교수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분인데요. 그 원혜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거 있으시죠? 네, 저는 그 교수님은 이제 의대 쪽을 하시는데 저는 법학을 하고 전공이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사실 여기 기자님도 되게 많이 와 계시는데 이제 아까 백 교수님도 기자가 1000명 정도 네,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기자분들이 하십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무슨 심의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검찰인사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요즘 사면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핸드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저한테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라고 문자를 주시면 바로 제가 코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슈들은 민감한 이슈들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거의 한 15년? 그 이전부터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피해학대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 이런 체계가 그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이진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체계가 갖춰졌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 4년 전에는 역시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반영되기에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올해 주제가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논의의 필요성에서 첫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이제 보도들을 보게 되면 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자살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가해자의 설정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박 교수님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살자가 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에서의 자살자는 가해자입니다. 자녀에 대한 살해라고 하는 가해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해자인 자살에 많이 포커싱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살을 했을까? 왜 아이들을 살해했을까? 이제 그런 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이제는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자기가 신뢰하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부모에 의해서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유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피해 아동에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건데,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그 살해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뿐만이 아니라 목격한 아동도 피해의 그런 심리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상이 됐던 아동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동거하는 그런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범위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확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정우 선생님 저쪽에 와 계시는데, 저희가 한 9월 중순 정도는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 안에는 사실 오늘 발제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다 담지 못했고, 또 저희가 전문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는 이제 여기 계시는 박 교수님처럼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님도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판사라든지 사법절차에 계신 분들도 주셨고, 사회복지학과 교수, 형사법 교수,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혹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담당관님 이런 분들이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9월 한 중순 정도면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2022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이제 보건복지부, 아동권利부장원 이런 데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발표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일가족 극단 선택, 일가족 동반 자살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이 그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인식이 더 앞서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과연 아동 학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데, 아동 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강인 성학대 이렇게 저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신체 학대에는 최소한 허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해 행위 자체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체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 학대에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목격 아동이나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고통에
자극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학대나 정서 학대도 포함될 수 있다. 왜 이 아동 학대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냐면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보호나 아니면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이 돼야 저희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보호와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소한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원인과 특징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독일, 일본 다 이런 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다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양육 어려움, 정신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위기 가정인데 사실 위기 가정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특징 보면 대부분 사건이 이런 자살 사건이 아니면 자녀 살해 사건이 촉발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었기 때문에 위기 가정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대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 자살의 위험군, 자살의 어떤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같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그렇게 가정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위기의 신호로 보고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대책으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했는데 그 피해 아동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아동 학대 처벌법상의 아동 학대 사례나 치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은 저희 연구진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학대 사례죄라는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인이법으로 불리면서 아동 학대 처벌법에 신설되면서 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런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하고 지금 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한 취약성, 자기방어 능력의 결여 이런 것들이 죄질을 고려하는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 처벌법상에는 학대받은 아동을 살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대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되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대의 정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학대의 정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 조사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설문에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아동 학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한 게 이 아동 학대 사례죄로 한번 이 사안을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이 아동 학대 연차 보고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019년부터 다행히 이에 대한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전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숨진 아동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피해 아동이 주로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이제 주로 그렇게 되지만 중학생이나 10대 아동이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아동이 수면 중 공격을 받는 등 정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잔인한 살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해자의 연령, 그 다음에 가해자는 아버지
문제가 비교적 많고 뭐 이런 것들이 현황으로 나와 있고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2023년도부터 이제 비속 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23년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살해 사건이 살해 사건이 이제 33명, 14명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통계 숫자가 47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또 49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계 숫자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는 또 23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지금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통계의 중요성은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통계의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면 현황에서 판별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저희 연구에서 가장 이제 좀 심혈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122건의 학업신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나온다는 것은 가해자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기수건 미수건 어쨌든 자살 시도한 사람이 가해자인 부모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판결문 분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예 공소기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제 이른 경우가 56건이고 이 중에서 실형 선고는 51건. 그래서 평균 형량이 9.78년이고요. 집행유예도 있었고요.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47건이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법 절차가 가해자 위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녀 살인 혹은 살인 미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정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전체 사건 중에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것은 43건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동학대로 아직도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해 동기는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안, 우울증. 근데 여기에 보면 자신이 없으면 자녀가 불행할 것이라는 이타적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많아요. 근데 중국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녀와 그 부모와의 독립적인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관련해서 볼 수 있고요. 현황에서 판결 분석에서 뭐 평균 아동 연령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아니면은 앞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 연구에서는 해외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영미와 유럽 국가에서도 자녀 살해로 자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자녀 살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살해된 아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가해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동 살해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저희가 이제 연구한 해외 국가 중에서 가장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살해 시도로 인해서 생존한 아동, 목격한 형제, 자매 여기에 대한 그 보호 지원 체계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 그런 운영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 상담 서비스 혹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그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아동학대 살해자라는 것은 없지만 살인 기술, 뭐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걸로 포함이 돼서 청소년국, 그러니까 연방 청소년국도 있고 각 도시에 580개의 청소년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학대받고 있다. 그러니까 학대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지,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에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이 아동이 성인이 돼서 자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한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트라우마 극복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성인이 돼서 자살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거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 분석에서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판결 분석 같이 연구하는 연구진 중에 한 분은 판결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래서 부모한테 살려달라 하려 3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살해당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121건의 그 판례들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게 본인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주의라고 하는 거, 이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부분 때문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공유를 해서 일단은 계속 앞에서도 약간씩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동학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로 지금 처벌을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범죄를 명시하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명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법 절차에서 이 아동학대 범죄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석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게 다 각각의 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위기 가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분이 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예방 대책과 그 사후 처리, 사후 보호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질의해 주시면 저희 여기 발표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혜영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더 이상 기사에서 쓰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돌아가시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많이 논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박태익은 누가? 예, 뭐 말고 없어도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예. 중앙이고 중도 예, 일부 그리고 주민이시죠. 수원에 있는 의학 의원들하고 자료를 좀 봤더니 백 교수님, 오 교수님 말씀대로 자살에 대한 사회의 심각도가 상당히 진도로 높고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백 교수님한테 몇 번 뵀는데 자살 관해서 최근에 가장 보기에는 매년 우리나라의 국민이 11,000명이 매년 11,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14,000명. 잘못된 통계인가요? 그럼 1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지난해 14,000명으로 13년 만에 추세치였습니다. 14,000명. 그럼 10년이면 14만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통계로만 보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이 죽는데 어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119, 112처럼 자살에 대한 손길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살에 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 요청을 쓴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지 있죠. 그러나 왜 이렇게 거의 번치는 수준이라고 그 자료에서는 써놨습니다. 그런 것 같이 번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자살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지는 아까 말씀을 다 듣고 자료도 봤습니다만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교수님 생각에는 그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사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돌아가신 분의 주변의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물어봐서 있었거든요. 체크한 건데 이제 제일 많은 자료가 이제 결국 경찰 자료가 있고 심리부검을 일부지만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자살 문제를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나라별로 모이면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좀 개발도상국의 저축국의 사람 저희랑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나라마다 자살 문제, 개인 문제도 개발도상국 저희도 그랬고요. 그게 지금도 저는 근데 아직 워낙 우리는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개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14,439명인데요, 작년 상승치가 10년 앞으로 지금 14만 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계은행의 유현 전 총재님이 이게 거의 제노사이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살 수준인데 그 외국의 그 유명한 그런 정부 대표들이나 의제인들이 한국의 발전에 감탄을 하면서 끝에 꼭 한마디 더 올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이 됐대요? 그래서 사실 국격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빨리 돌아가는 사회에서 이 문제를 아직 개인 문제로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 인식의 변화가 아직은 어려웠는데 워낙 변화가 빨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9번으로 저희도 자살 예방 전화를 재작년에 통합했거든요. 작년 초부터 109번. 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1588 이렇게 시작하는 8자리 번호였고요.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 코로나 때 다 2021년에 자살 예방 전화번호를 통합했거든요. 988로. 네, 근데 세 자리 수로 통합한 거는 우리도 따라했는데
대신에 그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하는 거는 세 자릿수를 통합하고 전화로만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이 찾아가는 인력까지 고려해서 배치했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는 109번으로 통합을 하니까 그 다음 달부터 전화가 엄청 왔어요. 30% 더 넘게. 근데 인력 확충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자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굉장히 그게 또 절망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국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해외에서 발표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 다 대단하더라고요. 되게 훌륭하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 계획이 훌륭한데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계획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정말 똑똑하고 다 사회에 좋은 사례 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며 움직이는 정도로 인력과 시스템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요청했습니다. 그 노인 인권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노인 자살을 줄이는 데 기초연금이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희은 부장님. 안녕하세요. 조건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응급 입원 관련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제 입원이 개인의 인권을 좀 침해한다거나 좀 자유를 억압하는 걸 인식이 돼서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좀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좀 제도 같은 걸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개인의 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시효권의 문제, 이 세 가지 환자의 권리를 잘 지켜나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응급입원이나 이제 비자입원이랑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게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앞에도 있었어요. 타이거대가 큰 경우라는 건 있지만 해외랑 비슷한 것도 많고요. 이 현장에서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다 책임을 가죠. 가족 동의가 없는 입원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 법에 써 있지 않습니다. 법에 가족에게 물어보라고 응급입원이나 행정권 조항에 가족의 동의를 바라는 조항이 한 줄도 없거든요. 보호의무자 입원에만 남겨져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 또 저도 14번째 자살로 돌아갔을 때가 기가 막히게 그 이전에 3번 시도할 때는 다 이제 훨씬 더 낮은 수단으로 시도했고 수에서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좋아졌을 때 동반 자살자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기로 한 자리에 경찰이 출동했죠.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조치가 가족에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외에 정치권에서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는 자타의 우려가 큰, 저는 동반 자살 우려가 있다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 세워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에 갔다가 다시 그분들이 다 모여서 4명이 다 사망했어요. 결방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아까 대가족 시스템을 못 들어가는 게 가족이 입원까지 안 하고 저희가 케어 학교 형식으로 간 겁니다. 저희가 이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려가 크냐를 경찰이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안전 전문가니까 일단 의료기관, 응급실, 정신센터까지 이송만 하면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이나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져야죠.
인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표현. 근데 지금은 응급입원을 할 때 경찰이 또 사인을 해요. 경찰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사인도 해야 돼요. 많은 나라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책임하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법원에서 이제 좀 응급입원 이상의 기관에서는 법원이 승인해 준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제 인권을 중요시하는 건 앞으로도 중요하다. 근데 생명을 지키는 거가 결정적인 시기에 그 책임을 가족에게 미루고 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가족이 다 뒤집었습니다. 14명이 저한테 이렇게 다 유가족 면담을 했는데 다 눈물 받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죽은 거야. 내가 입원하는데 눈물이었어. 왜 그걸 가족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응급 입원에 대한 부분만은 좀 3일 이상은 몰라도 3일만 입원해도 현저히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이 있는데 72시간 주말 아침에 5일이고 이것만이라도 자타의 우려가 인근으로 바뀌고 위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만 만들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시간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김구영.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신민아 기자라고 합니다. 교수님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원효욱 교수님께는 질문이 있는데 자녀 살해부에 자살을 해서 가해자인 부모가 사망을 하면 사실 동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추후에 사례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는 게 꽤나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 지금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적혀있는 그 통계는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제도적인 개선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과제하면서 제일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안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처음에 이제 신고를 받고 할 때에도 이게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니라 강력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살인과 관련된 살인 기수냐 살인 미수냐 만약 가해자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제 경찰을 통해서 통계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그냥 그 사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 이게 이제 저희가 통계에서도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건복지부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통계를 받는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하고 또 경찰청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들 이제 그 수치가 다른 거는 아마도 포함시키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연구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이제 이런 기자분들이 쓰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잡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전에 97년부터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이제 계속 작성하셨는데 그 97년부터 2004년까지 언론을 검색을 해가지고 경관자살, 자살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그 통계를 잡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 수치 자체가 사실 다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조사에서 이제 경찰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경찰에서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찰청 차원에서 몇 건이고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계 자체가 좀 부족하고 오히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계를 잡는 게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동욱 기자님. 저 두 분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고 부동기자라고 합니다. 원을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개선 방안에서 이기과정 발견과 이 생존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동의를 한 내용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다양해서 저희 학기 취재부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이 생존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정실하게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중구난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과연 생존 가족이 전부 다 생존을 했는데 그 응급 상황에서 이 치료를 다 받잖아요. 치료를 받았는데 후에 이제 시에서 이제 부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당신들이 쓴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의로 본인들이 이 자살을 하려고 했으니 이거는 의료비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치료비 한 수천만 원을 부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생존 아동인데 이 아이가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냥 이제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보내고 그래서 이 생존 그러니까 이 가해 부모가 뭐 법원에 뭐 어떤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받는 공수당 변경 이런 하면은 이런 거를 피해 아동이 그 공수당 변경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동 전문기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현장에 없었던 다른 생존 아동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일단은 그냥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예방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그러니까 이 생존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좀 법으로 뭐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고민을 어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예방 대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생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이제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를 위해서는 그 친권에 대한 박탈이라는 제한, 후견인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해외 제도를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권 제한, 박탈, 후견인제들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친권 제한과 박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근데 우리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학대를 가한 그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이나 박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 살해 후 이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 학대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하거나 혹은 박탈을 하거나 그리고 후견인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학대를 당한 그 피해 학대 아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금 하는 조치가 원가정 복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정 복귀가 아동복지로에서 가장 그 뭐랄까 적절한 처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인데 그 가해의 부모한테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혹은 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런 가해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측면하고 부모가 같이 가해를 했을 때 원가정 복귀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도 같이 그 사후 사례 관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동학대 범죄로 들어와야지만 그나마 지금 기존 체계에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아동들에 대한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질의응답이 이제 15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근무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백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요즘은 사실 자살이 발생하는 그 사건에 대한 보도 자체를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보도를 하지 않은 소극적인 그런 행동에 그쳐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인데 약간 시기별로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7년 말에 서울이 조현 대사가 있었을 때 지금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때의 해외 세계적인 스타일입니다. 해외 자살 보도에서 초기에 이틀 내에 자살이라는 게 붙은 기사를 제가 한 건도 못 씁니다. 영어로 쓰는 거죠. 한 건도 못 씁니다. 그냥 숨진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지전보다는 그 수단에 대한 보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이니까 또 이게 뭐 그냥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초기 며칠에 집중되고 보통 3-4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사건 보도를 할 때 초기에 이게 이제 제목에 이제 숨진채 발견이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뉴스를 안 봐도 환자들이 바로 5분 후에 알려줍니다. 바로 영향을 받고 이런 사람도 죽었는데 나도 생각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큰일이 났구나 하고 그 한 달은 이제 비상 상태가 되는데 초기에는 수단에 대한 거는 정말 최대한 역대 보도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보도를 또 하게 될수록 그거하고 동일시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래서 죽었구나. 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좀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들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도할 때 밑에 뭐 이제 한다인을 알리는 거나 또 정부의 대책이나 이게 사실은 우리 자살에서 해외 연예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는 부인이 나서서 남편이 많이 아팠다. 마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도움을 청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더니 별로 자살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관점이나 전문가의 관점을 전하면 좀 더 순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안 쓸 수 없을 때는 좀 더 그러한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좀 더 도움이 되는 해석과 또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안전하고 대책을 많이 다룰수록 훨씬 더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메르테르 효과가 강조하고 오늘 다룰 때는 좀 초반에 구체적인 게 얘기하셨지만 대책을만 다루는 기사는 전혀 불편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쓸까는 저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같이 굉장히 머리를 맞댈 정도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고 이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걱정도 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그레이 영역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향을 덜 끼치려는 노력에 여러 점수가 붙어 있으면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사건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사례 중에는 이 가해 부모가 살아계시고 이제 아이가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제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공피기금으로 해가지고 치료비랑 완벽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살인 미수라고 하는 강력범죄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뭐 가해 부모가 그 자살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범죄라고 하는 그 인성을 내비두고 패스했다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지금 폭염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온정주의라든지 아동 학대를 보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저희 개정 방안 중에 하나가 사법부도 이게 아동 학대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제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 같은 경우에 판결의 존중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문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식사하시면서 더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통령 이제 공약에 자살 예방 문제를 놓으려고 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 언급이 있었고 이후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일에 대만과 덴마크의 그 자살 예방 대책을 다루는 국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또 사회 과학협의회라는 곳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대를 11월 초 전에 개최할 예정인데 제가 미리 듣기로는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보다 고위험군이 아닌 곳에 자살자 수가 더 많았다. 이런 통계도 벌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025 편집인협회 생명 존중